네,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얘기하면서 주식회사 장점은 첫 번째는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이다. 두 번째는 소유한 주식을 자유롭게 이전 가능하다. 매매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주식의 소유와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의 경영에 가능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량 자금이 조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사를 창업한 사람 또는 임원들이 죽더라도 회사가 영속한다. 그래서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과의 개인과는 달리. 그래서 주식회사의 특징이자 주식회사 장점은 유한 책임 그리고 주식 이전의 자유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한 전문 경영에는 전문 가능하다. 경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대량 자금의 조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업의 영속성이 있다.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대량 자금의 조달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량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에 있는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사업계획서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서 사업적 크게 세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돈을 차입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돈을 투자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여줘야 되는 거고, 보여줄 때는 무엇을 보여줄 거냐 했을 때는 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첫째는 우리는 누굽니다. 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운영이라는 속에는 창업은 누가 했고 현재 운영은 누가 하고 주 운영자는 누구고 핵심 인력은 뭐냐.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은 뭐다. 우리 하고 있는 진짜 사업이죠. 우리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은 뭐다. 이 사업의 시장과 경쟁력은 어떻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마켓은 어떻고 시장은 어떻고 경쟁력은 어떠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와 관련된 지난 과거의 회사의 그 성과, 결국에는 매출은 어땠고 비용은 어떻고 수익은 어떻고, 그리고 미래 프로젝션, 향후 예상되는 미래의 수익과 지출은 이렇게 된다. 만약에 네가 나한테 대여를 해준다면, 차입을 하는 경우죠. 대여를 해준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만약에 네가 투자를 한다면은 나한테 어떻게 배당이나 보상을 하겠다. 등등에 관련된 것들이 제시가 돼야 돼요. 이게 사업계획서고요.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결국 핵심 내용은 회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조만간 그 판교에 있는 어떤 기업체를 제 후배가 이제 전화가 와서 형님 제가 이 회사에 왔는데요. 창업한 지 벌써 한 10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몇 년째 쳇바퀴 돌듯이 큰 그림이 안 나오고 회사 CEO 같은 경우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자문을 해주십시오 해서 가서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회사는 거의 그 자전거를 달리는 거의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멈추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를 달리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는 계속해서, 그래서 회사의 영속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게임은 계속돼야 돼요. 플레이는 계속돼야 돼요. 야구가 누가 이기든 지든 간에 야구장을 계속 해야 되듯이. 그래서 이 게임이 계속돼야 된다. 그 플레이는 계속돼야 된다. 그런 전제 속에서 플레이가 계속 되려면은 실제로 이제 그 기업은 상당히 많은 기업인들이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오랫동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많은 기업인들이 실제로 기업에서 성공을 이루고 개인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상당 부분 중에 하나는 변화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못 맞춰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조직 자체를 장악을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이 성공과는 별개로 이 주식회사는 사실은 공공성도 있어요. 회사의 돈과 개인의 돈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은 사립학교라든지 상당히 많은 일반 회사인 경우에도 회사의 돈과 자기의 돈을, 회사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주식 100%라 자기가 하더라도 이게 자기 게 아니거든요.
회사가 만약에 100억이고 이익이 10억이 생겼는데 이 10억이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 야, 한 2, 3억만 이익이 남는 걸로 하고 나머지를 다 이익이 안 생기는 걸로 하자. 그러면 뭔가가 조작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돈을 빼가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원래 10억인데 7억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가서 여러 절차가 필요해요. 뭐 페이퍼를 통해서 빼가다든지 아니면 뭐 본인 친척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되게 비싸게 사온다든지. 그러니까 회사에 돈을 빼나가는 방법은 수천 가지예요. 나라들마다 각각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나름대로 엄격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루프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큰 구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이제 그 세밀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공공성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를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회사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냥 피상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법의 원칙대로 갖다 잣대로 댔을 때는 상당히 위법이나 위법이나 아니면 반환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엄청난 책임을 법적 책임을 또는 그 마니터리 금전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세무조사를 한다니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일거에 수십억 또는 수백억의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크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서 회사가 파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계약을 실패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집에는 그 국내 계약보다 해외 관련된 계약들을 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 기업의 사장님들이나 CEO들이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게 많은 물건을 매출을 올릴 수 있구나,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는 그 자체만 이게 몰입돼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절차나 방법과 여러 세부 사항들에 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제 외국과 계약을 하다 보면은 계약서 자체가 보통 짧으면 30페이지, 100페이지 이렇게 돼요. 사장님이 영어로 된 걸 다 읽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어느 번역가한테 맡기는 해가지고 다 번역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장님 읽어봤자 100페이지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남겼어요? 몰라요. 변호사들 같은 경우도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 핵심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이 법과 기술과 제품과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해외 시장과 그 계약하는 상대방 등등을 다 아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적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자신도 아는 것은 중요하고 거기다가 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도 몰라. 상대방은 더더욱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해요. 어디에 눈이 먼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한마디에.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중동에 가서 사기를 많이 당해요. 중동은 약간 어수룩하다고 착각을 해요.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중동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낙타를 가지고 아랍의 대상인들이에요. 장사의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중동은 기름만 팔아먹고 굉장히 단순한 나라로 생각해요. 또 어디서 많이 망해요? 인도 같은 나라에서 망하는 인도 같은 데 어마어마한 귀신들이에요. 중국에 와서 더더욱 가장 많이 망해요. 중국은 세계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자본주의, 특히 제품과 서비스와 수출과 수입과 관련돼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화상이라 그러죠. 중국의 화교 상권과 화교 장사술은 정말로 세계적이에요. 전 세계 상권을 유태인과 화교가 양분할 정도로 전 세계 상권의 상당 부분은 화교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공산주의니까 돈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다 상당히 많은 파트너십을 해서 간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차입을 한다든지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하면서 실제로는 많은 회사들이 중국의 관리들한테 당하기도 하고요. 중국의 파트너한테 당하기도 하고요. 중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2, 300억 또는 몇천억 또 심지어 롯데 같은 경우에도 거대 그룹도 들어가가지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거의 대부분 못 건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실제로 중국에서 공동 사업을 한다든지 신기술을 가져간다든지 엄청나게 환영을 하고 환대를 해요. 어느 정도 한국의 돈이 그쪽으로 유출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쫓아낼 궁리를 해요. 가장 큰 게 중국과 관련된 규제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공장 문을 닫든지 골프장을 같이 건설했는데 골프장 다 예를 들어 건설을 다 했어요. 한국의 돈들이 다 가가지고 위해라든지 뭐 칭화 뭐 이렇게 충칭이라든지 가서 건설해요. 기술과 자금과 다 해서 했어요. 근데 중국에 있는 파트너가 중국 관리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개장 허가를 안 내줘요. 다 완성이 돼서 이제
다 지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특정 부분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클럽하우스 같은 게 일부분만 마지막 이게 완성 단계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 있는 파트너가 골프장과 관련돼서 몇 가지를 갖다가 중국 관리인이나 파트너가 고발을 해요. 그러면 뭘 위반을 했다, 흔히 우리가 듣는 그린벨트를 위반했다, 환경을 위반했다, 월급을 안 줬다. 그러면 동시에 몇 가지가 소송이 걸리면 수백 가지 소송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국의 공동 파트너는 들어오면은 뭐라고 연락해요? 네가 중국에 들어오면 종신형을 선고될 수도 이래요. 그러면 중국에도 수백억을 갖다 놓은 한국의 사업 파트너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사람만 보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사람 거기는 뭐 하거든요? 이미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돈은 중국 파트너 현금으로 다 받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개업을 안 했어. 그 상태에서 2, 3년 끌면 어떻게 되겠어요? 웬만한 한국의 재벌들이 아니면 거의 다 손을 들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중국에 들어가면은 거의 난리가 났다고. 네가 다 이것도 위반했고 이것도 다 책임자 데려오라고 난린다. 그럼 돈 투자한 사람이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결국 그 파트너는 어떻게 되겠어요? 손쉽게 다 뺏어가요. 이게 하나의 방법뿐만 아니라 공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립하고 나면 뭐예요? 공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위반했다. 네가 환경을 위반했다. 임금을 안 줬다. 그리고 나 직원들이 노조가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영업을 한동안 하는 그 이익이 나는 듯 하다가 한순간에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리고 한 6개월, 1년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임금은 달라고 와요. 한국 파트너들이 회사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중국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술을 굉장히 많이 얻어 드시면서 관시가 어쩌니 친구가 어쩌니 이러고 하다가 돈 들어갈 때까지 너무너무 띵호하고 잘 놀아요. 돈이 다 들어가고 나서는 어때요? 한국의 사업 파트너를 쫓아내는 거는 이 식은 죽먹기예요. 어린아이한테 정말 그 어린아이가 가진 이렇게 어린아이가 보니까 옛날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에서 어떤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꼬마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꼬마들은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인지 알아 몰라요. 그냥 괜찮은 돌을 가지고 차고 노는데 굉장히 다이아몬드 전문가에 보면 정말 원석이야. 그럼 그걸 뺏어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걔들한테 맛있는 과자를 사주든지 진짜 축구공을 하나 주면서 그걸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 정도로 쉬워요. 그래서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특히 글로벌이나 해외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미국에 진출을 한다, 호주에 진출을 한다, 유럽에 진출을 한다, 중국에 진출을 한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망해요. 그래서 그 망하는 그 대표적인 것들은 사업 관행과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계약의 문구들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약의 대부분 핵심의 내용들은 차입과 투자 그리고 기술과 관련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류. 사실은 이제 주고받는 거잖아요. 뭘 주고 뭘 받을 건데. 차입과 투자의 경우에도 여러분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컨설팅 하신 분들이 결정해야 될 게 자,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회사에 돈이 필요해요. 예를 BTS가 돈이 필요해요. 아직 상장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X라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요. 이 회사는 돈이 필요해. 100억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얘도 100억이 필요해요. BTS라는 회사는 굉장히 유망한데 아직 비상장이야. 예를 들면 지금 상장이 됐지만 X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유망한지 안 하는지 잘 몰라. 근데 돈을 잘 내. 그래서 투자를 할까 차입을 할까 뭐든지 좋으니까 해달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돈을 빌리는 여러분 입장과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성공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요. 거의 확실해요. 성공 가능성이 잘 몰라. 성공 가능성이 없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1번의 케이스는 2번의 케이스, 3번의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요. 두 번째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잘 몰라요. 반반이야. 세 번째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이럴 때 돈을 빌리려는 그 X라는 회사는 성공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을 경우에
자금 조달을 투자로 받아야 될까요? 차입으로 받아야 될까요? 돈이 100억이 필요해요. 100억이 필요하면 필요한데 X라는 회사의 상태가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X라는 회사의 1번, X의 1번이에요. 첫 번째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높은 상태에서 X가 취해야 될 거는 투자로 해야 될까요? 차입으로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X가 100억을 가져와요. 100억을 가져와요. 투자를 했어요. 100억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회사가 만약에 한 뭐 200억 정도 되는데 10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회사의 지분이 200억인데 100억이면 회사의 지분의 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받았어요. 100억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100억의 차입을 받았어요. 성공 가능성이 엄청 높은데 만약에 100억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1년 뒤에 이 회사는 돈에 1000억의 이익을 남겨가지고 주주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래요. 1000억의 이익이 남았어요. 결과가 그래요. 앞에는 아직 1000억이 들어올 게 거의 확실한데 확정된 건 아니야. 근데 1년 뒤에 확정이 됐어. 1000억이 들어오기로. 1000억의 이익이 남았어. 이제 1000억이 남는 건 다 나눠 먹을 거예요. 누가 나눠 먹는 거예요? 원래 주주 100억하고 새로운 주주 100억 해서 둘이 200억 해가지고 자 그럼 1000억은 얼마씩 가져가는 거예요? 500억을 기존의 주주가 가져가고 신규로 투자한 사람이 500억을 가져가요. 그죠?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서 차입을 했다 그러면은 1000억의 이익 중에서 100억에 해당되는 이자는 1년에 10억이에요. 100억의 이자에 해당되는 이자가 1년에 10억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X라는 회사가 투자를 결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투자는 필요 없으니까 돈만 빌려주세요. 그 대신 이자는 시중금리가 1%, 2%밖에 안 되고 우리는 이자를 1년에 10%나 줄게요. 그러니까 100억을 빌려주면 이자를 1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도 괜찮아요. 시중금리가 해봤자 1년 이자 1%도 안 되네. 자기는 10%, 10배를 주겠다니까. 괜찮네. 하고 대여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뒤에 가져갈 거는 1000억의 이익이 생겼을 때 기존의 주주가 가져갈 것과 새롭게 빌려준 사람이 가져갈 게 얼마예요? 빌려준 사람이 가져간 거는 1000억 중에서 10억만 가져가면 돼요. 남은 금액이 990억이 나와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990억은 지분의 변동이 없었고 차입에 관한 이자의 비용만 나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1000억이 생긴 이익 투자를 받으면 그 대신 이자를 하나도 지급 안 해줘도 되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는 1000억이 그대로 이익이 생기지만 두 번째 케이스는 10억의 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은 990억만 생기는 거예요. 그 대신 990억이라는데 이익은 누가 가져가냐면은 기존의 주주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요? 기존의 주주가? 차입을 하면은 10억의 이자만 떼주고 다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에 지분을 받았다면 주식의 반을 넘겠다는 거죠. 주식의 반을 넘겼으면 이 사람이 가져가는 수익은 본인이 새로운 투자자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가 반반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경우에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차익을 받는 게 좋아요. 거꾸로 내가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를 보니까 성공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 그러면 돈을 100억만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나는 빌려주지는 않고 니네 회사의 지분을 달라고 하는 게 낫겠죠. 만약에 BTS가 상장하기 전에 얘네들이 굉장히 유망하고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잠재력이 있기 시작해. 근데 내년에 보니까 상장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너한테 돈 100억 줘가지고 10억 이자 받기는 싫어. 니네 회사 지분을 주라, 반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협상자라면 회사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변한 사람이라면 입장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투자와 차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그럼 만약에 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문하는 사람이 그냥 이 회사 불확실하니까 그냥 대여만 해주세요 했으면은 이 사람한테 얼마의 손해를 끼쳤냐면은 500억을 가져갈 걸 불과 10억밖에 못 먹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사채업자인데 돈을 100억을 그냥 빌려주려고 했는데 실제로 자문해주는 사람이 사장님 이거는 빌려주지 마시고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했으면은 10억을 가져올 걸 얼마를 가져오는 거예요? 500억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490억의 이익을 더 누구한테 갖다 준 거예요? 이익을 더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엄청나게 잘한 거죠. 이게 차이가 투자를 이해하는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차이가 투자의 개념과 플러스 X라는 회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거꾸로 X라는 회사가 이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Y라는 회사가 없어요. Y라는 회사는 X라는 회사는 끝났고 자 Y라는 회사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엄청나게 낮아요. 자 그러면은 자 회사의 내부자라 그러면은 돈을 100억을 빌려올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100억이야. 신규 사업을 하면 100억이 더 필요해. 자, 100억을 근데 실제로 100억이 필요해요. 자 100억을 우리 회사 내부자예요. Y라는 회사의 저기 임원이에요. 돈이 진짜 우리 회사 100억이 다 썼어. 이제 또 다른 100억이 필요해. 근데 우리 회사의 미래전망도 또 다른 100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팍지는 않아.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차입을 해야 될까요? 투자를 받아야 될까요? (100억을) 만약에 내가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기존의 100억과 새로운 100억 다 가지고 했는데 다 말아먹었어. 그러면 이 100억이 날라갔어. 이 100억도 날라갔어. 그럼 투자자는 자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기존의 사람들도 자기가 투자한 돈은 다 날리지만 새로운 투자자들도 100억이라는 회사가 다 날아가요. 이익이 생기면 내가 나눠줄게 했는데 1000억이 생기면 너 500억 나 500억 가지겠어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하나도 못 벌고 기존에 돈 100억 날리고 새로 투자한 돈도 100억이 다 날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로인 상태가 되었어요. 두 번째 경우에는 거꾸로 이 회사가 차입을 했어요. 그래서 100억이 다 날아가고 또 다른 100억도 다 날아갔어요. 이랬을 경우에 첫 번째 100억은 기존의 주주들과 좀 지분이에요. 주식이에요. 100억이 날아갔어요. 또 다른 100억은 뭐예요? 이거는 이 회사의 지분이 아니고 빌려준 대여금이에요. 지분은 날아가더라도 대여금 100억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회사가 나중에 또 다른 100억을 벌 때 지금 제로인 상태라면 돈을 못 받겠지만 이 회사에 돈이 생기는 순간에 기존의 주주들은 돈을 가져갈 수 없지만 빌려준 이 사람은 100억에다 플러스 10억까지 110억이라고 하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돼요. 만약에 이 회사가 돈을 한 500억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 그러면은 100억이라는 돈을 가진 주주와는 별개로 이 대여해준 사람은 회사가 영업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관계없이 회사의 영업 결과와는 무관하게 회사는 돈을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회사가 회사를 돈을 빌려주면서 야 못 믿겠으니까 니네 가지고 있는 좀 담보 좀 맡겨라 해서 토지 같은 거 맡겨놨다. 150억짜리를. 그럼 뭐예요? 그거를 경매를 처분해가지고 자기 돈을 하나도 손실을 안 보고 회수해 갈 수 있어요. 어느 경우에? 대여를 했어줬을 경우에. 투자를 해줬을 경우에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대여해주는 사람 입장인지 이 돈을 받는 회사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투자와 차입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주식회사의 그 자본과 관련돼서 투자의 차입과 관련된 대부분의 아마도 3시간 동안 제가 한 것 같아요. 3번에 걸쳐서 걸쳐서 했는데요. 뭐니 하더라도 자본주의 꽃은 주식회사고요. 주식회사 제도 중에서 또 다른 또 자본주의 장사의 꽃은 뭐니 하더라도 사업의 꽃은 저는 레버리지라고요. 레버리지는 지렛대예요. 지렛대. 네.
자, 강남에 있는 수많은 이게 부자들, 건물주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투자 차입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레버리지를 알고 있더라.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또 얘기했듯이 또 다른 사업에서 어떤 피라미드라고 있는데 도대체 이 피라미드하고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피라미드라는 것도 제가 한번 공부해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조사해 보셨어요? 어때요? 실제로 보면은 뭐 피라미드 이집트가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집트가 있는 피라미드가 실제로 돌멩이 하나에 2,000kg이래요. 2,000kg의 돌멩이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었을까? 옮겨가지고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건 만약에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웰스다. 이게 부다. 또는 재산이다. 부와 재산이 어떻게 이렇게 모였을까? 마크 주커버그가 22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미국 나이로 21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한 사업을 시작한 지 12, 13년 됐는데 제가 보니까 미국 현재 부자의 한 5위쯤 됐어요. 수십 조를 벌써 모았어요. 수십 조를 모은 그 수십 조가 생긴 그 과정이 수십 조로 생긴 그 과정이 이 친구가 유태인인데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피라미드를 얘는 이해를 했다. 또 하나는 얘는 레버리지를 이해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레버리지와 피라미드를 같이 설명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꽃이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또 그 불려지고 좁쌀이 어떻게 눈덩이가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와 레버리지 이 테마를 가지고 자금에 관해서 자금의 응용이죠. 지금 자금의 주식회사에 기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에 관해서 투자와 차입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명확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3단계 응용이에요. 부동산이든 기업이든 일상이든 여러분들이 웰스를 쌓아나가는 과정들, 사업계획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는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따박따박 해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또 기타 화학적 그 작용을 통해서 우리 회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 비전과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에 관한 얘기는 대부분 이제 끝을 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저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그 사업계획서의 평가와 관련돼서 사업계획서를 만약에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이라든지 등등에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이제 다음 시간 뒷부분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